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지난 3월 소비자 물가가 4%대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또 인하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하반기 물가까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4.1%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이 10년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으로 나타나 있는데 네네. 지금 아무래도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요인으로 보입니다. 품목별로는 어떤가요? 일단 뭐 통계청이 이제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6.06으로 집계가 되면서 뭐 작년 같은 달보다 한 4.1%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는 기여도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4.1%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가 어떤 부분이 기여도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이제 각각 한 3점 다 합쳐서 한 3.74% 포인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공업 제품, 그러니까 석유류 제품이 2.38% 포인트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3% 물가 상승률 기록하다가 이제는 4%에 돌입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는 이 기름 아마도 유가 상승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겠고, 그 물가 상승률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로 본다 그러면 이제 석유류 제품이 한 31.2%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 외식 물가도 한 6.6% 이제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퍼센테이지로 좀 본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는 빵 같은 경우에도 한 9% 정도가 또 올랐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도 한 6.4% 정도 올랐고, 공공 서비스 한 0.6% 올랐고, 집세 2%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는 전세 같은 경우는 한 2.8%, 월세가 1.1% 정도 올랐고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근원 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석유류 이런 변동폭이 큰 거를 빼고 우리가 실제 물가를 좀 볼 수 있는 근원 물가 지수도요 한 3.3% 오른 상태입니다. 체감 물가도 볼 필요 있는데 체감 물가는 보통 우리가 이제는 생활 물가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것도 한 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 또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물가가 좀 더 오르고 있다는 거를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종합해 본다 그러면 석유류 제품 올랐다,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4% 기록했던 것은 역시나 석유류 제품 때문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겠고, 그럼 앞으로 물가가 낮아질 거냐?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낮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물가 상태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짚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에 뭐 기름이 기름을 부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제유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을 이제 3개월 더 연장하고 최대 인하폭인 30%까지 내리겠다고 지금 밝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했던 게 기간 연장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그 인하폭을 좀 더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정부가 20%에서 30% 인하로 인하폭을 늘려줬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좀 반길 만한 일이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저는 조금 잘했다고 보는 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또 3개월 지급하기로 했던 부분도 저는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류세 인하 먼저 본다 그러면 이거는 5월 1일부터 해서 3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래서 7월까지겠죠. 그래서 30%로 이제는 인하율을 더 늘려줬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 이게 궁금하죠, 사실.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20% 인하 시와 비교해 봤을 때는 83원 가격 인하가 더 이루어지는 효과가 시장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본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휘발유 차를 타시는 분이 리터당 연비 10km의 차를 탄다. 그러면 40km를 내가 운행한다. 그러면은 한 월 1만 원 정도가 인하되는 효과를 좀 갖게 되고요. 경유도 보겠습니다. 경유 같은 경우는 이제는 20% 인하 효과보다 30% 늘려줬잖아요. 인하율을. 그러면은 리터당 58원 정도 가격 인하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휘발유나 경유나 아마 어느 정도 요 정도 이제 인하가 될 텐데, 근데 이제는 아마 체감을 하시려면은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체감이 되려면은 이게 5월 한 중순 아니면 5월 한 셋째 주부터 아마 체감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매번 그래왔거든요. 뭔가 인하율에서 늘려지고 제도가
가면은 이제 실제 주유소에서 반영되는 시차가 한 2주에서 3주 걸리기 때문에 예. 뭐 제도가 5월 1일부터 진행한다 하지만은 아마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예. 한 5월 셋째 주부터 아마 피부상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또한 눈에 띄는 게 이제 유가 연동 보조금인데 예.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유류세가 이제 인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받는 게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유류세 이렇게 인하되면 거기에 붙는 사실 세금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되면 보조금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해서 네.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갖고 나왔던 게 경유 차량에 대해서 화물 차량입니다. 리터당 1,850원 이상으로 만약에 이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 50% 정도를 이제는 부담하겠다 정부가. 그러면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월 뭐 다섯째 주에 경유가 한 리터당 1,919원 정도였거든요. 예. 그럼 이걸 본다 그러면 초과분이 가격 대비해서 초과분이 아까 기준점에서 초과분이 69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 반 정도를 이제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한 34원 정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문제가 화물차 쪽입니다. 그래서 경유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보조금에 더해서 연동 보조금까지 이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좀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네. 굉장히 잘한 조치다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또 세율로 인하를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경유가 혜택을 좀 못 받는 면이 있어서 그런 지적에 대한 보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금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일단 4%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원래 기존에 내놨던 연간 상승률은 3.1%였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계속 웃돌 것이라고 봤는데 정부도 같은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사실 뭐 좀 더 지켜봐야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지만은 예. 사실 지금 지표상 아마 수정 전망치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일단 10년 만에 4%대를 이제는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주요 원인은 뭐 역시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그다음에 유가로 인한 어떤 영향들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정부는 판단하고 있고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장기적으로 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가서는 물가 상승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누적 상승률을 본다면 한 3.8% 정도 이미 이 정도 됐거든요. 예. 정부가 3.1%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3월 달까지 누적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3.8%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정 전망치가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요. 역시나 우리가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연봉에서 내 월급에서 공과금 다 빼고 고정비 빼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금액인데 처분 가능 소득에 바로 직격탄을 주는 게 바로 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생활 경제를 위해서 이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정되지 않을까. 3.1%에서 그렇게 이제 좀 더 전망하고 올라갈 있습니다. 것으로. 네,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미국은 뭐 7%대 상승률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국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상승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의 상승률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3월 7% 돌파도 하고 이랬었는데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뭐 외국과 비교해서 뭐 적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은 예. 사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받쳐주는 시장입니다. 지금 워낙 고용률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돼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지금의 미국의 고용률 때문에 그다음에 실업률이 거의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예. 부분에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탄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사실 네.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 전망이 안 좋은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마당에 고용률도 좋지 않거든요. 예. 거기다가 세금을 내서 난 고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처럼 4%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아마 실생활의 경제에는 아마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할 것이고 무엇보다 저소득층이 가장 직격탄을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예. 해봅니다. 경기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오늘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윤 당선인이 사전에 이제 강조했던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이것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노사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네, 뭐 이맘때 되면 항상 나오는 이슈이기도 한데 네. 근데 쟁점은 두 가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뭐 첫 번째로는 인상률이겠죠. 예. 그래서 뭐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 이거죠. 야, 더 오르면 힘들다. 네. 무엇보다
영세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 임금 지불 능력이 이제 많이 악화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인상률에 대해서 올리는 거 더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이런 저소득 가구가 많아진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자영업자들 아니면 소상공인분들이 월급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을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미만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예. 경영계 입장에서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예.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월급은 그대로면 안 된다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4%에 진입한 만큼 그만큼 노동자의 월급도 올려줘야 된다라고 예.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경영계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그 소상공인들 얘기. 소상공인들이 왜 힘들어졌냐?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임대료라든지 네. 하도 수수료 때문에 힘들어진 거다라고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언급하신 이제 물가 상승 자체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임금이 오르면은 네. 그에 맞게 또 그게 물가로 반영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임금이 오르면은 물가도 반영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물가가 먼저 오르게 돼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거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가가 지금 치솟게 되면 그걸 따라가질 못합니다. 임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동계에서도 계속적으로 물가는 앞으로 오를 것이니까 예. 같이 연동해서 빨리 올려줘야 된다라는 게 사실 노동계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경영계나 노동계나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과연 뭐 항상 그래왔지만은 스케줄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스케줄로 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인수위와 정부가 재건축에 이제 초과 이익 환수제가 있잖아요. 네. 이것의 개편 작업을 착수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가 무엇이고 또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뭐 초과 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본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붓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3천만 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그럼 3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이익에 대한 3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한 10에서 5%의 이제는 세율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 네. 사실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초과 이익 환수제가 사실 굉장히 부담감으로 갖고 오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초안의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내가 분담까지 냈는데 초과 분담까지 내라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금 인수위에서 계속 제도들을 좀 풀어주고 있는데 사실 네. 이 제초안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용적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사실 들어갈 단지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제초안의 문제가 이렇게 불겨지고 있고 그래서 인수위에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초안의 그 부담금을 좀 낮춰준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틀에서 먼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부과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한다. 예.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제초안의 부과 방식을 좀 달리하는 것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을 좀 세 가지로 또 나눠 본다 그러면 일단은 부과율의 퍼센테이지를 낮춰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예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까지가 지금 공제인데 네. 이거를 금액을 더 상향시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상향시켜 줌으로써 공제를 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퍼센테이지를 바꾸는 건데 현재 초과 이익이 1억 1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50%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바꿔주는 거죠. 아니면 그 구간을 바꿔주든지.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1주택자 장기 보유자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예외를 두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인수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런 개편 소식 때문에 그런지 부담금 부과가 네. 예정됐던 것들이 지금 잠정 중단된 상황으로 전해졌는데 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개편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규제 완화 부분이잖아요. 대출도 네. 풀어주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많은 제도들 좀 풀어주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지금 용적률 500%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다 보면 사실 뭐 재건축 구분 그러니까 뭐 여의도라든지 강남 중심으로 인한 재건축, 그다음에 일개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환영할 만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과이익 환수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들어갈 단지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좀 긴급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은평구 연희빌라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반포 현대인데 이미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를 내야 되는데 네. 계속적인 이제 뭐 완공부터 지금 3개월 계속 뒤부터 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대한 현안들 때문에 안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인수위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네. 계속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인수위에서 결정이 되면 이 단지들도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사가 야, 이거 실현 가능하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행령으로 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입법이 필요한 거죠. 예,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시행령으로 수정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되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제초안의 문제는 건드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의 협조, 미래의 야당의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라고 예. 좀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좀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은 뭐 우려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초안을 풀어주면 아무래도 이제는 그 재건축 당시 중심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율 쪽에서 이제 건들고 있거든요. 아까 인수위에서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나왔던 것처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 공제를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퍼센테이지를 바꿔준다든지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문가들에서 얘기 나오고 있어서 예. 아마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공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퍼센테이지를 바꿔주는 쪽에서 아마 실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민주당과의 협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